저는 40대 초반의 여성으로 조금 독특한 성을 가지고 있어 성을 제외하고는 현주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명이나 별명을 쓰지만 저는 적어도 제 이름만큼은 정확하게 알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희 가족의 이중성을 세상에 알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저희 가족이 매우 화목하고 사이가 좋은 것으로 비춰지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보기 드문 연상연하의 연애 결혼으로 주변에 부러움을 샀고 늦게 태어난 제 여동생은 예쁘고 쿨한 성격을 가진 아이라고 모두가 칭찬합니다. 그리고 저는 공부 잘하고 효심 깊은 아이로 주변에서 완벽한 가족의 일원으로 여겨졌습니다. 어머니는 늘 저를 자랑스럽게 소개하며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어요. 우리 현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딸 다른 건 몰라도 자식 복은 끝내준다니까. 이번에 현주가 막내랑 돈 모아서 나 해외여행 보내준대. 내가 진짜 다시 태어나도 꼭 현주 엄마 하고 싶다니까. 어머니와 비슷한 성격을 가진 여동생도 저를 칭찬합니다. 언니 없으면 나는 못 살아. 언니는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좋아서 내가 따라갈 수가 없어.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겉으로만 그렇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떠난 후에야 가족들은 본색을 드러내곤 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집안의 친달이 아니기 때문이었어요. 얼굴도 모르는 생모와 친아버지의 한순간의 실수로 태어난 아이, 바로 저였죠. 그래서 어머니는 저를 아버지의 실수이자 가정을 좀먹는 존재로 여겼습니다. 현주야, 아까 표정이 그게 뭐니? 사람들이 칭찬하면 웃고 안아줘야 하는 거 아니니? 내가 왜 그렇게 서 있는지 모르겠어. 난 너를 받아들였고 이렇게 키워줬으면 고마워서라도 12번은 절해야 하지 않겠니? 왜 그렇게 불만이 많아? 그게 아니에요. 갑작스러운 일이 있어서. 핑계 대지 마. 우리 집은 너만 없었으면 더 행복했을 거야. 죄송해요. 앞으로 더 잘할게요. 그 말 지겹다. 정말. 동생 반만 닮아봐라. 너 솔직히 우리 가족으로 받아들여지길 바란다면 내가 먼저 잘해야 하는 거 아니니? 저는 그저 죄송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뿐만 아니라 여동생도 마찬가지였어요. 늘 자신이 만나는 남자친구를 제게 소개했는데 그 이유는 언니보다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싶어서였죠. 하지만 저는 늘 집에서 첫딸 잡종이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제가 자라던 방을 동생에게 내주고 저는 옷이나 이불을 보관하는 작은 방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어머니와 동생은 때때로 밤에 들어와서 옷을 찾는다는 이유로 제 방에 들어와서는 제가 잠든 채 다리를 받곤 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저는 늘 죄송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모든 걸 알리고 싶어요. 저의 이름, 현주로 말입니다. 시작되었죠. 불륜을 저지른 아버지에게는 아무 말도 못했지만요. 어린 저에게 화를 낼 정도였다면 이혼할 법도 했는데 그러지 않은 건 아버지의 돈 때문이었어요.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남긴 건물로 우리 식구가 살아갔죠. 아버지는 직업이 없었고 건물 관리 외엔 할 일이 없었는데도 골프 모임이나 술자리 때문에 집을 자주 비웠습니다. 그래도 저는 아버지를 정말 좋아하고 존경했어요. 어머니와 여동생도 아버지 앞에서는 저에 대해 안 좋은 말은 절대 하지 않았고 차별하지 않았으니까요. 우리 딸, 이번 생일에 뭘 가지고 싶어? 전교에서 48등 하고 반에서 3등 했다며? 말만 해. 뭐든 사줄게. 저, 혹시 학원 다닐 수 있을까요? 학원이 선물이야? 그래. 아빠가 보내줄게. 정말요?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제 성적을 기뻐해서 저는 죽어라 열심히 했어요. 타고난 머리가 아니었기에 무식하게 외우며 공부했죠. 성적이 일정해서 학원을 다니고 싶었는데 2달 후 어머니가 밤에 딸이 밖에 나가 있는 게 걱정된다며 그만두게 했어요.
학원에서 공부하는 방법을 배운 후 저는 독하게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오로지 아버지를 기쁘게 하려고 했나? 하지만 곧 알게 되었어요. 아버지도 그들과 다르지 않다는 걸. 여동생이 친척들 앞에서 저에게 잡종이라고 했을 때 아버지는 어머니와 크게 싸웠어요. 친척들 앞에서 그런 말을 해? 내가 창피해서 고개를 못 들겠어. 애가 뭘 모르니까 그렇지. 당신이 가르치든가? 잘못은 당신이 했잖아. 당신이 현주 때문에 그래? 희진이가 입단속을 잘 못했나 봐.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래도 아버지만큼은 믿었는데 저를 모르는 척하며 자신의 화풀이용으로 내버려 두셨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래서 대학을 다니면서부터 가족들과 멀어지려고 했어요. 아버지의 도움도 받지 않으려고 했고 일부러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대학으로 하향 지원해서 다녔죠. 그런데 아버지는 계절마다 용돈을 주셨어요. 졸업 후 취업하자마자 어머니는 키워준 값을 요구했죠. 해외여행도 그런 이유였고 제가 싫은 내색을 하면 어머니는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라고 말했어요. 저는 일부러 장학금을 받고 대학을 다녔고 집에 손 벌린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어머니는 교복, 급식비, 집에서 먹은 밥, 다 공짜였어. 라며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취업 후부터 저는 년종이란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흐르며 할아버지가 남긴 3층 건물은 관리 부족으로 비어갔고 세 사람은 예전처럼 살려 했지만 힘들어졌어요. 여동생은 좋은 대학에 가겠다고 사수를 하며 학원비와 생활비가 많이 들었고 심지어 성형까지 했습니다. 아버지는 건물 관리는 뒷전이고 여전히 골프를 쳤으며 어머니는 피부 미용과 성형에 돈을 펑펑 썼습니다. 결국 카드값에 시달리다 저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솔직히 그들을 돕고 싶은 마음은 없었지만 더럽고 치사해서 요구하는 액수를 보냈습니다. 저축도 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30대 중반에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의 가정사도 저와 비슷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형이 사고를 쳤는데 왜 나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우리는 서로 비슷한 상처를 가지고 있었기에 서로 위로하며 연애를 이어갔고 3달 만에 제 과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것을 원했고 저는 그에게 제 출생의 비밀을 말했습니다. 남편은 제 이야기를 듣고 큰 위로를 해주었습니다. 그는 결혼하면 독립해서 살고 다른 가정을 만들 것이기에 제 출생은 중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연애 1년 만에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했고 상견례 전에 서로 가족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예비 시어머님은 사업가로 집안 형편이 어려워질 정도로 사업을 2번이나 말아먹고 가족들에게 고생을 시켰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남편도 30 후반이 되어서야 결혼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시댁 식구들은 남편의 노고는 생각조차 하지 않더군요. 상견례 때 예비 시어머니는 장남이 먼저 결혼해야 집안이 바로 선다고 하는데 이렇게 뒤집혀서 잘 살 수 있을지가 걱정이네요. 우리 장남은 일에 중독돼 결혼 생각이 없어요. 회사에 어리고 예쁜 여자 없어요? 좋은 회사 다니는 여자가 있으면 우리 남이랑 딱인데 나는 말을 했죠. 결혼 얘기가 오가는 자리에서 처음 나왔던 얘기가 그거였습니다. 그때 남편이 주눅 들어 말도 제대로 못하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어요. 그래도 다행인 건 저와 결혼하면서 남편의 입장이 조금 달라졌다는 거예요. 저는 대학 졸업 후 IT 업계에서 일하며 몇 번의 이직 끝에 큰 기업에서 높은 연봉을 받고 있었죠. 결혼 전에 청약에 성공해 완공 후 들어갈 집도 마련된 상태였어요. 남편은 그걸 굉장히 자랑스러워했어요. 시댁 모임에서 제 자랑을 하며 우리 현주 회사에서 직급도 높고 진짜 멋져요. 재택근무하는 걸 봤는데 마치 해커 같았어요.
타자 속도도 빠르고 여러 화면을 동시에 보면서 일하는 모습이 너무 멋졌어요. 그럴 줄 알았으면 저도 컴퓨터 관련 학과를 나올 걸 그랬어요. 라고 말했죠. 이에 시어머니는 여자가 남자보다 잘 나가면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지. 너 형 좀 봐라. 여자가 길을 못 펴게 해야지. 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남편은 요즘 시대가 달라졌어요. 여자도 능력이 있어야 해요. 엄마 시대는 지났어요. 라고 대답했죠. 그날 남편은 하루 종일 웃었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미소가 사라지지 않았어요. 저에게 와서 당신이랑 결혼해서 내가 요즘 숨 좀 쉬어요. 예전엔 형 이야기 나오면 입 꽉 다물고 고개 숙였어요. 근데 이제는 당신이 있으니까 든든해요. 라고 했죠. 그리고 우리한테 진짜 가족은 우리 둘뿐이에요. 이제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자고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집에서 잘 자란 게 아니라 해야지 키워준 게 아니라는 거지. 그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도 웃기고 내가 말 못했는데 지난주에 생일 선물 달라고 전화 왔어. 장모님이 사위에게 냉장고 받고 싶다고 하더라고. 듣기 역겨워서 선을 그어야 한다고 생각했어. 생활비를 끊었고 일주일 후 회사에 무슨 일이 있냐? 애 생겼어. 라고 연락 왔어. 생활비가 안 들어온다고. 그래서 80만 원씩 년간 드려야 한다고 생각해. 이제 알아서 하세요. 돈 때문에 천륜을 끊겠다고? 이건 오래된 문제야. 너 같은 잡종은 필요 없어. 어머니가 주위 사람들에게 가식적인 행동을 했던 거 다 알 거야. 마지막에 희진이랑 아주버님이 나타났어. 결혼 4년 됐을 때 시댁 식구들이 반대했고 남편도 발작했어. 허락하지 않겠다고. 남편은 결혼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했어. 가서 무너지고 말았죠. 임신이란다. 임신 주차. 내가 사도는 반갑지 않지만 그래도 어쩌겠니? 뱃속에 내 손주가 있다는데? 아무래도 너희는 결혼하고 애가 안 생겨서 정을 했어. 남편은 시어머니의 말에 발끈했습니다. 아, 엄마. 아무리 그래도 좀 아니지. 이 사람 동생이야. 근데 형님으로 모시는 게 가당키나 해? 나이가 어리고 뭐고 떠나서 너희 형이라면 당연히 형님으로 모셔야지. 그리고 봐라. 나이가 어리니까 임신도 되고 얼마나 좋니? 엄마가 몰라서 그러는데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아, 시끄러워. 감히 누구한테 말을 그렇게 해? 앞으로 쓸데없는 소리 할 거면 우리 집에 발도 들이지 마. 당분간 우리 집에서 몸 관리하기로 했으니까. 알았어. 딱시 부모한테 굽힐 줄 알고 사근사근하니 아주 참해. 그날을 기점으로 제게는 악몽과 다름없는 끔찍한 현실이 펼쳐졌습니다. 일단 두 사람은 결혼식은 뒤로 미루고 혼인 신고 후에 시댁에서 살게 됐습니다. 간단히 양가 상견례 형식으로 가족들끼리 인사를 했죠. 저와 남편의 상견례는 달리 거의 완벽하게 상견례가 진행되더군요. 서로 칭찬을 하고 은근히 자랑도 하면서 부모들이 유독 아끼는 자식들의 결혼은 확실히 달랐습니다. 그때도 저를 비웃고 무시하는 어머니와 여동생을 보면서 불안함을 감지했는데 마침내 그 불안이 실체로 드러났죠. 여동생이 임신을 무기처럼 앞세워 시집살이를 시키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하루는 일을 하다가 급한 일이 있다며 불러냈고 반차까지 써서 갔는데 제게 심부름을 시키더군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한마디 했습니다. 아무리 철이 없어도 그렇지. 어디 다친 것처럼 전화에 불러서는 하는 소리가 뭐 달깡정? 그것도 인천까지 가서? 거기가 제일 유명하니까? 그리고 너 어디서 반말이야? 형님이라고 하고 깍듯이 존대해. 이러다가 어머님이 아시면 어쩌려고. 똑바로 해. 나 임신 중이라서 먹고 싶은 건 다 먹어야 한다고. 희진아,
도대체 나한테 왜 그래?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어? 또, 또 형님이라고 하라고. 그리고 꼭 뭘 잘못해야 이유가 있어야 하냐고? 꼭 그러더라. 자긴 억울한 척, 아무 죄도 없는 척 알려달라고 하는 거 웃겨. 그렇게 하면 자기가 착한 인간인 줄 아나? 왜 잘못이 없어? 태어난 게 잘못이지. 너 진짜 지금 너도 나이 먹을 만큼 먹었어. 더는 10대, 20대 아니라고. 철이 없어도 정도가 있지?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철. 진짜 웃기네. 누가 누굴?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내 인생 자체를 망친 건 너야. 피해자인 척하지 마. 더러운 잡종. 나 너만 아니었으면 그럭저럭 괜찮은 대학 들어가서 빨리 취업하고 더 좋은 사람이랑 만날 수 있었어. 왜? 어리고 예쁘니까? 지금 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너 취업이랑 대학이랑 내가 무슨 상관인데? 내가 대학 들어간 것 때문에 널 본 적이 없어. 내가 공부를 방해했어? 네가 재수하게 된 거니까 엄연히 따지면 너 책임이지. 네가 하고 싶다고 했잖아. 처음에 재수할 때까지만 내가 그런 거고 나머지는 엄마가 욕심낸 거야. 너 따라잡아야 된다고. 너 취업한 곳에 똑같이 들어가라고. 그러니까 정확히 내 인생 망친 건 너야. 기가 찬다. 재수하면서 틈남자 만나고 연애해놓고 이제 와서 내 탓? 참 인생 쉽게 산다. 너 학원 몇 개씩 다닐 때도 난 한 개도 2달밖에 못 다녔어. 너 피아노 배우는 동안 난 교과서만 죽어라 팠고. 내가 이룬 것 중에서 쉬운 건 단 하나도 없었어. 내가 거기니까 내 인생이 그렇게 된 거야. 너 같은 거 고아원에 버렸어야 했는데 두고 봐. 이왕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된 거. 이번엔 내 인생 내가 진창으로 처박아 줄 테니까. 동생은 김장하기, 커튼 빨기, 시부모님이랑 여행 가기 등등 꼭 괴롭히기 과외를 받은 것처럼 저를 못 살게 했습니다. 늦은 밤에 전화가 와서 심부름 시키는 거, 병에 쓰는 것 같은 일도 해야 했죠. 하지만 저 역시도 보통은 아니었어요. 어릴 때부터 구박을 받아왔다 보니 피하는 건 일도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남편이 절 도왔으니 이전처럼 혼자 힘들 필요도 없었고요. 일을 다 벌려놓은 뒤에 차가 퍼졌다고 하거나 야근한다고 말하면서 희진이 혼자 그 버려둔 일을 수습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그게 희진이를 자극했다는 거였죠. 명절에 시댁 식구들이 다 모이는 날, 일부러 좀 늦게 도착한 시댁의 분위기는 심상치 않았습니다. 어느덧 만삭에 몸을 한 희진이가 눈물까지 뚝뚝 흘리고 있었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눈치 보며 들어오는 저에게 다짜고짜 소리를 질렀죠. 네가 사람이냐? 내가 그렇게 뻔뻔하게 내 집에 들어와? 저는 놀라서 그 자리에 굳었고 저 대신 남편이 나섰죠. 엄마, 무슨 소리야? 낄 때 안 낄 때 구분하라고. 너 알고 있었어? 아니, 뭘 알고 있어? 얘가 밖에서 나온 자식이라는 거, 애가 속이 썩어서 울고불고. 기도 한차 저거 사람 아니야. 안 싸더니 상심이 얼마나 크겠고. 아, 엄마 오해야. 장님, 그런 분 아니라 시끄럽다. 그런 출생 문제는 결혼 전에 어야지. 애가 실수로 말을 안 했으면 난 깜빡 속을 뻔했네. 작은 애, 너 입이 있으면 말이라도 해. 정어 앞세워서 뒤에 숨지만 말고. 그러자 제 여동생이 시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하더군요. 어머님, 못 들은 걸로 해주세요. 저희 언니가 너무 곤란하잖아요. 이제라도 행복하게 살기를 저희 부모님도 바라고 계시고요. 저 역시도 그래요. 살면서 우린 최선을 다했지만 언니 입장에선 그렇지 않았나 봐요.
그러니 절 미워하는 것도 당연해요. 그래도 이렇게 다시 가족이 되어서 최대한 친하게 지내고 싶었는데, 시어머니는 그런 희진이를 안아주면서 고생했다, 착하다 하셨는데 제 속은 까맣게 타 들어갔습니다. 남편이고 저고 둘 다 말을 해봤지만 시어머니는 이야기를 듣지 않더군요. 애초에 제가 시댁 식구를 전부 속이고 들어왔다는 부분 때문에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았던 겁니다. 더구나 그 일이 터지고 난 뒤에 시어머니가 저를 대하는 태도는 저희 어머니와 다르지 않았죠. 너 어제도 11시 넘어서 집에 들어왔다고 하는데 맞니? 그게 저희 팀에서 기획하는 되고 어려운 말하면서 늙은 나 조롱할 생각 마라. 너 바람 피우니? 어머님, 도대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요즘 회사에서는 애인도 따로 두고 한다는 소리를 들었어. 드라마 보니까 그렇던데, 너도 그런 거 있어? 집에서는 내 아들 정우 만나고, 밖에선 다른 남자 만나고? 그건 드라마죠. 저 같은 여자를 누가 핏줄이 그렇쳤니? 너한테 이런 말하는 거 나도 마음 좋은 거 아니야. 근데 그런 핏줄이 있어. 남의 가정, 남의 것 탐내는 그런 피가.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그건 비약이 너무 심하잖아요. 이것 봐. 눈 동그랗게 뜨고. 피야, 너 말 잘했다. 나 준 것보다 길러준 은혜라는 것도 있어. 그런데 넌 그 집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여동생한테도 함부로 했지. 그런 널 내가 어떻게 믿니? 솔직히 정호가 너보다 능력도 한참 떨어지고, 애가 모난 구석이 없어서 너 말이면 다 믿는 거 내가 아니까 노파심에 이러는 거야. 절대 그런 일 없어요. 믿어주세요. 그리고 진짜 다른 것도 다 오해예요. 그때 했던 그 말 구박받고 그랬다. 그 몇 마디 안 싸던 가슴에 한이 맺혀서 뱉은 걸로. 몇 마디가 아니라요. 됐어. 다 알아봤어. 나도 너의 말 안 믿고 한쪽 말만 믿고 이러는 거 아니야. 너희 집에 전화해서 내가 직접 물었다. 그랬더니 한결같이 다 내 편만 들더라. 우리 큰애한테 그런 오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자기들은 다 감수하고 산다 이러더군요. 너처럼 남 탓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그런 상황에 내가 바보가 아닌 이상 누구 말을 믿겠니? 어머님, 그건 속고 있는 거고요. 제 말을 일단 좀. 시끄럽다. 아주 영악하고 독하기도 하지. 내가 사람 보는 눈 하나는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이가 들어서 총기가 떨어진 건지 어쩌다가 너처럼 막도 먹은 애를 우리 집 식구로 들렸는지 모르겠다. 솔직히 너 무섭고 소름 끼쳐. 이래서 태생을 보고 그 집안을 보는 건데 그때 그 기분은 말로 표현하기가 힘듭니다. 머리는 멍하고 내가 당했구나 인정하는 동시에 지금 그대로 아파트 옥상에서도 뛰어내린다면 내 말을 믿어줄까 하는 극단적인 생각만 들었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들이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당했던 수십 년의 시간만큼 거짓말을 해왔기에 저 하나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건 어렵지 않았던 거였어요. 그 뒤로 저는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이전처럼 용돈을 드려도 돈으로 때우려고 한다고 하셨고 잘해 드리려고 노력을 해도 가식적이고 연기하는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그럼에도 제가 참고 버텼던 것은 그나마 남편이 제 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경고했던 마저 서서히 균열이 가기 시작했죠. 저번에도 안 가고 돈으로 때우잖아. 또 그러게. 꼭 그렇게 해야겠어? 그게 무슨 뜻이야? 그럼 나더러 거기 가서 또 당하고만 있으라는 거야? 누가 당하라고 했어? 오해를 했으면 풀고, 내가 그런 게 아니다. 잘못된 건 저쪽이다. 제대로 보여주면 되잖아. 요즘 내가 집에 가는 게 얼마나 눈치 보이는 줄 알아? 매번 가기만 하면 결혼 잘못했다. 사람 보는 눈 없다.
돈에 팔려갔다 이런 말 듣고 있다고. 그럼 안 가면 되잖아. 뭐가 문제야? 당신이 말했잖아. 결혼으로 새로운 가정을 만든 거고, 집에서 뭐라고 해도 우리끼리 잘 살자고. 숨기자 한 건 당신이야.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니지. 누가 인연을 끊는다고 했어. 당신도 참 그렇다. 내가 차별받고 산 거. 나 억울해. 그리고 답답하지 나도 안다고. 그래도 가족은 가족이야. 내가 당신처럼 가족이랑 절이라도 하길 바라는 거야. 난 그저 정당하게 인정받고 싶은 거였지. 결혼해서 인연 끊겠다는 말이 아니었다고 알았어. 그럼 당신은 그렇게 해. 난 이제 더는 못해. 어차피 아무리 노력해도 애초에 안 믿어주시잖아요. 이럴 거야? 지금 돌아가는 상황 알면서 그래? 내가 풀려고 해도 들어야 뭘 하든가 하지 알아. 아는데 더 노력하라는 거야. 동생한테도 좀 잘하고. 지금처럼 계속 피하면 오히려 진짜처럼 되잖아. 이제 친정에 이어서 시댁까지 버리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내가 여기서 뭘 더 노력해야 하는데? 이 정도면 충분히 했어. 혹시 당신 말이야. 나한테 거짓말한 건 아니지? 가족들이 엄청 잘해줬다는 그 말이 진짜고, 당신이 나한테 했던 말이 가짜는 아니지. 그게 무슨 말이야? 그렇잖아. 피하는 거 보니까 나도 그렇게 생각이 될 수밖에 없어. 당당한 사람이 왜 피해? 막말로 죄를 지었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양심에 찔려서? 믿었던 남편마저 조금씩 저를 의심했습니다. 솔직히 그런 남편을 아예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었어요. 저 역시도 제3자였다면 뛰어난 연기와 눈물을 짜내는 제 동생에게 위로를 했을 테니까 말이죠. 반면 저는 일에 치고 아파트 대출금 갚고 각종 명절과 행사, 참여만으로도 심신이 지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좋은 소리가 나오지 않았고 남편과도 사이가 틀어지기 일쑤였죠. 야근만 하면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와서 회사에 있는지 확인까지 시켜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유롭게 대화하고 다른 사람들을 설득할 마음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반쯤은 포기했어요. 적당히 형님 소리하고 말대꾸도 하지 않았죠. 그저 동생이 아이 돌보는 것에 정신이 팔려 제가 헐뜯는 걸 까먹기를 바랬습니다. 그래도 한 아이의 엄마가 된다면 어느 정도 철이 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었죠. 그러나 그 기대감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동서, 나 피부관리 받으러 가야 하는데 애 좀 맡아줘. 어머님이랑 단둘이 가기로 했거든. 주말이니까 여유롭지? 아, 그건 미리 말씀하셨어야죠. 형님. 저 오늘은 좀 쉬어야 하거든요. 난 모르겠고, 가족이란 게 뭐야? 급할 때 서로 돕는 거지. 두고 간다. 수고. 저는 아이를 두고 가려는 동생의 손목을 잡았죠. 싫다고요, 형님. 그렇게 심성이 못나니까 애가 없는 거야. 어머님 말씀 하나 틀린 게 없다니까. 그 나이 먹고 애 하나 못 가질 거면 결혼은 왜 해? 그냥 돈벌이나 하지. 혹시 동서, 나한테 자격지심 있어? 없으면 좀 맡아서 키워. 그래야 나중에 생기면 경력이 생길 거 아니야. 막말과 무시는 오히려 이전보다 더 심해졌습니다. 결혼 후에는 성적인 말도 함부로 했고, 손이 사람이라는 걸 내세워 저를 구박했죠. 점점 한계가 오더군요. 특히 남편과 사이가 조금씩 틀어지며 심각하게 이혼을 고민할 정도였습니다. 저로 인해서 결혼 후 몇 년 정도 편안하게 지냈던 편이 다시 차별받게 되자 그 화살이 전부 저에게 돌아왔기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은 오히려 시댁 식구들에게 더 인정받으려고 하는 듯했죠. 당신 돈 좀 있지? 올해 어버이날에는 제대로 해보자. 뭘 더 제대로 하자는 거야?
작년에도 차고 넘쳤는데. 여행 보내드렸던 거 기억 안 나? 여보, 우리가 뭐 있어? 막말로 나도 얼굴 좀 들고 다니자. 당신 돈 잘 버는 거 아니면 내세울 것도 없는데. 거기다 어버이날이 평일이니 당신 참여 안 할 거잖아. 나 혼자 거기서 모진 소리 듣고 있으면 당신은 속이 편해. 돈 더 들여봤자 좋은 소리 못 들어. 그리고 그 정도로 했으면 됐잖아. 작년에 100만 원 들였어. 그것도 각각. 점점 바라는 게 더 많아지고 있잖아. 뭐? 얼마? 200? 300? 돈으로 뭘 할 수 있는데? 그거 들리면 돈지랄 했다는 말이나 듣지. 아니야. 형이랑 형수는 부모님 모시고 펜션 간다고 했어. 당신은 그렇게 해줄 수 있어? 그 펜션 가는 돈이 누구 돈인데? 결국 내 돈 아니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지금 유세 떠는 거야? 유세? 지금 말 다 했어. 됐어. 됐다고. 나도 안 갈게. 안 가고 그냥 가족들이랑 절연할게. 당신이 원하는 게 그거지? 됐다고. 나까지 그렇게 되길 바라는 거잖아. 그때를 떠올리면 지금도 목구멍에서 쌍시옷이 튀어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남편을 이해하려고 했던 것은 저 역시 오래전 가족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악착같이 공부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돈을 들이면서 제 안에 있는 결핍을 채우려고 했어요. 선택받고 싶어 몸을 비비는 집 없는 길고양이처럼 말입니다. 그러니 기다리면 제가 그러했던 것처럼 어느 순간 깨달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밖에서 나아온 저와는 달리 진짜 천륜이 있기 때문인지 시간이 지날수록 정도가 지나쳤습니다. 그러다가 희진이의 아들이 돌잔치를 막 끝낸 이후에 제대로 뒤통수를 맞게 됐습니다. 심지어 남편이 먼저 말을 꺼내더군요. 저기, 우리 마리아 이사 가는 거 어떻게 생각해?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이사? 아파트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잖아. 청약 당첨되고 여기 들어오는 날만 손꼽아 기다렸던 건 당신 아니었어? 그리고 여기 회사도 가까운데 굳이? 남편은 약간 머뭇거리다가 말했죠. 알긴 아는데 지하철 잘 돼 있잖아. 무엇보다 뭔가 생활의 변화, 그런 거 필요한 것 같고. 우리 요즘 너무 자주 싸우고 당신도 엄마랑 사이가 안 좋고 근데 그 모든 걸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어떨 것 같아. 이사랑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같다는 말이야. 역시 당신은 똑똑해서 딱 하면 알아듣네. 우리 엄마네 가서 당분간 사는 거 어떻게 생각해? 저는 어이가 없어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멀쩡한 집을 두고 왜 거기서 살아? 그리고 누가 보면 당신 집이 엄청 넓은 줄 알겠다. 거기 방 3개뿐이잖아. 하나는 방이라 들어갈 수도 없고. 설마 나더러 옷방에서 살라는 거 아니지? 아오, 절대로 아니지. 우리 형이 나간데 생각해봐. 형네 부부가 왜 우리 엄마랑 그렇게 친하게 지낼 수 있겠어? 같이 살아서 그런 거잖아. 당신이랑 난 결혼하고 내내 떨어져서 살았는데. 우리 결혼하고 1년 동안 빌라에서 월세로 살다가 아파트 완공되고 바로 들어와서 여기서 계속 살았지. 아, 물론 여기 너무 좋지. 근데 당신도 언제까지 피할 순 없잖아. 난 그래도 불편할 것 같은데. 난 솔직히 그러고 싶지 않아. 날 봐서라도 한 번만 모시기는 척 해주면 될까? 엄마도 은근히 기대하는 눈치고. 나도 엄마 밥 먹고 엄마한테 사랑받고 그렇게 살고 싶어. 아, 제발 여보. 내가 노력할게. 딱 1년. 응. 그 다음에 당신이 원하는 거 뭐든 할게. 응.
죽으라면 죽는 신용도 된다. 솔직히 그 순간 남편이 너무 밉더군요. 너무 싫었지만 1년만이라면 어떻게든 버텨볼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그래서 적당히 날짜만 잡고 이사를 하는 걸로 남편에게 말을 했습니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비어있는 집은 1년 세를 줄 생각으로 부동산에 내놨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사 날짜까지 정해지자 시댁은 물론이고 제 여동생까지 제게 잘해줬습니다. 남편은 자기 말대로 잘 풀린 것 같다며 좋아했고 저는 그러려니 했지만 사실 의아했죠. 늘 자기들끼리만 다녔던 외식 자리에 굳이 저를 불렀고 기다리기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가족들끼리 외식하는 중에 세입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집을 보러 왔었다는 말에 갑자기 시어머니가 식사까지 멈추고 제게 따졌습니다. 그럼 내 아들은 우리 장남 내외는 어딜 가라는 거니? 저는 당황해서 고개를 가볍게 흔들며 말했죠.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이사 간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너희 집에 세입자를 들이면 어쩌자는 거냐고. 너 못 들었니? 작은애가 설마 이야기 제대로 안 했어? 너희가 우리랑 같이 살면 그 집에 우리 장남이랑 큰 며느리가 들어가서 살 거야, 라고 했습니다. 저는 못 들었다고 말했지만 지금 들었으면 됐지 않냐며 그걸로 알아들으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니죠. 제 집에 왜 아주버님이랑 형님이라고 말하자 시어머니는 어머해, 이기적인 거 봐, 계산적이라고 하더니 그 말이 딱이네. 그럼 그 빈집을 놀릴 거란 거야? 우리가 오죽하면 그러겠어. 당장 사업 자금이 없는데 우리 손자가 하루가 다르게 커가니까 학군 좋은 너희 아파트로 가면 좋지 않겠어? 거기 보니까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근접한 거리에 쫙 있고 학원도 많던데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빈집을 놀릴 생각 없으니까 세입자를 구하려고 한 거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1년 생각하고 들어간다고 한 거지. 그런 조건이면 시댁으로 이사할 계획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제 대답에 시어머니가 남편을 노려보자 남편이 인상을 찌푸리며 제게 말하더군요. 아, 당신은 좀 그냥 넘어가면 안 돼? 아, 그래 내가 말 안 했어? 이럴까봐 나도 효도 좀 하자. 우리 엄마도 이렇게 좋아하고 형도 고맙다고 하면서 오늘 나한테 밥을 사려고 한 거야. 알아? 그러니까 왜 내 집인데 서로가 양보하고 고마워서 밥을 사냐고. 저는 당신 말이면 다야? 나랑 결혼했고 5년 됐으면 우리 부부 공동 재산이야. 나한테도 엄연히 권리가 있어. 꼭 이름이 올라야 되는 건 줄 알아. 라고 했습니다. 제가 기가 차서 말을 안 하고 있자 동생 희진이가 거들며 말했습니다. 우린 정말 몰랐어. 언니가 알고도 날 위해서 그런 줄 알았어. 언니는 아이도 없고 우린 형편이 안 좋잖아. 연니한테 부담 줄 생각은 없었는데. 근데 듣다 보니 좀 해도 너무한 것 같아. 난 언니라고 모든 걸 다 양보하면서 어린 시절을 비참하게 보냈는데 언니 그것도 양보 못해. 조카를 위해서라도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동생은 눈물까지 뚝뚝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시어머니는 동생을 보호하듯 끌어안고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애도 못 낳는 주제에 그 정도도 못 돕겠다고? 아주 세상 혼자 살지 그래. 부모 버리고 사는 거지. 그 별것도 아닌 아파트에서 쫓겨나기 싫으면 손주를 낳던가.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남편은 만취해서 제게 전화를 걸었고 저는 완전히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이혼하기로 말이죠. 하지만 그들 모두에게 어느 정도의 응징은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다음 날 부동산에 집을 내놨고 마치 이사를 하는 것처럼 가구며 옷이며 전부 짐을 쌌습니다. 제가 별말 안 하자 남편은 큰 의심도 안 하고 오히려 효도를 하게 됐다며 좋아하고만 있었습니다. 그렇게 전 이삿날에 집을 팔아버렸고 이사짐 센터 2곳을 불러 남편의 집만 시댁으로 보냈죠. 물론 저는 아예 다른 곳에 오피스텔을 구했고
다행히 당시의 집값이 서울 인근인 경기도까지 많이 올랐기에 결코 손해는 보지 않았습니다. 생애 첫 집이라 미련이 있긴 했지만 남편이나 시댁 식구들이 다 아는 그 집에서 살고 싶지 않더군요. 그리고 이사 당일날 제가 시댁으로 들어가지 않자 휴대폰에는 전화가 울리고 난리가 났죠. 저는 남편의 전화를 받아서 이혼을 통보했습니다. 미쳤어? 지금 이쯤에 내 짐밖에 없어서 얼마나 당황했는데 갑자기 무슨 이혼? 아, 내가 뭘 잘못했는데? 대리효도 강요? 뭐? 당신 지금 어디야? 나와? 얼굴 보고 말해. 저는 당신 지금 나한테 야라고 했어? 그래. 너 능력 없고 너희 부모님이 장남 우선하는 걸 왜 나더러 해결하래? 너도 평생 해결 못한 걸 왜 나한테 알라는 거야? 잘 됐잖아. 당신이 그렇게 원하는 게 가족 간의 화합, 소통, 오순도순 아주버님이랑 형님 그리고 당신까지 북적거리며 한 집에 사는 거지. 그래서 내가 빠져준 거야. 가족의 영원한 화합을 위해서 말이야. 내 잘못도 아닌데 이걸로 이혼이 될 것 같아? 재산 분할하면 당신도 끝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내가 왜 끄라고 했지만 저는 난 능력도 좋고 증거도 차고 넘쳐. 내 휴대폰 전화 녹음 자동으로 되거든. 거기에 너희 어머니가 나한테 무슨 말을 했는지, 회사에 있는 사진 찍어 보내면서 얼마나 괴롭혔는지 다 나와 있어. 그리고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아는 거지. 남의 아파트에 침 흘리면서 빼앗으려는 너희 가족들, 끝까지 돈이라고 하면서 그간 내 돈 뜯어간 것만 계산해도 내가 나한테 줘야 할 거야. 변호사 선임할 거니까 알아서 해야라고 말했습니다. 웃긴 건 저희 아파트에 아무것도 모르고 이사를 완료한 동생이겠죠. 내외였고 저희 집을 매매한 사람들이 경찰에 저희를 신고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사 비용이며 새로 들인 가구까지 모든 게 동생 내외의 빚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그 집도 터진 시댁에는 다 들어가지 않아서 결국엔 되팔아야 했죠. 물론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동생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아주버님과 시어머니, 시아버지에게 그간의 통화 내역을 모두 보냈고 동생이 만났던 남자들의 사진, 성형 사진까지 몽땅 전송했습니다. 뽀뽀하고 끌어안고 난리를 치는 사진은 이전부터 동생이 자랑삼아 저에게 보낸 것들이었죠. 정확히 말하면 이전 휴대폰에 고스란히 남아있던 거였지만요. 덕분에 동생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언니, 미쳤어? 당장 거짓말이라고 해. 아님 너 고소할 거야. 고소해. 근데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면 고소해도 이득은 못 볼 거야. 사실이니까. 그거 밝히고 싶으면 하든가. 그게 아니면 그냥 벌금이나 낼 수 있겠지. 해봐 어디. 미친 더러운 잡종. 그러게. 잡종은 난데 왜 넌 그렇게 살았니? 핏줄 어쩌고 하더니 너희 아빠랑 똑같은 거 아니야? 핏줄 진짜 무섭다. 그 애는 아주버님 애는 맞는 거니? 저희가 이혼 소송 중일 때 한 달 정도 뒤에 동생 내외도 협의 이혼을 하더군요. 동생의 아이가 인지 검사한 것 같은데 아쉽지만 아주버님의 씨는 맞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던져 놓은 작은 불씨는 결국 잡지 못해 사이가 완전히 틀어져 버렸더군요. 이에 시어머니는 뒤늦게라도 오해라며 저를 잡으셨습니다. 아가, 내가 앞으로 너한테 잘할게. 내가 뭐에 홀렸었나 봐 오늘 오해한 것? 됐어요. 어머님이 그러셨잖아요. 들을 필요도 없다고. 제가 억울해할 때 귀 닫고 안 들으신 건 어머님이에요. 앞으로 잘 사세요. 그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 말에 시어머니는 뒤로 넘어가기까지 했습니다. 남편도 무릎 꿇고 빌었지만 소용없었죠. 더는 누군가의 사랑을 받기 위해 애쓰는 어리석은 짓은 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완전히 이혼을 했고, 온전히 혼자가 됐죠. 그 뒤에 어떻게 됐냐고요? 간간히 들은 소식으로는 할아버지의 그 건물은 결국 팔게 되었다고 해요. 아버지가 골프 모임에서 만난 여자와 살림을 차리겠다며 돈 들고 도망쳤다고 들었죠. 결국 일 한번 해본 적 없는 어머니를 모시는 건 모두 여동생 몫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댁 역시도 아주버님 사업이 또다시 망하면서 전남편의 소득으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다고 해요. 그렇게 살다 보니 전남편은 뒤늦게 정신이 들었는지 가족도 명예도 다 버리고 재결합하자고 했지만 당연히 저는 그걸 무시해버렸습니다. 하도 끈질기게 연락을 하기에 결국 전화번호까지 바꿨고 그 뒤로는 소식을 듣지 못했죠. 예전에 20살이 되었을 때도 또 30살이 넘었을 때도 저는 제가 다 컸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40이 넘은 지금에서야 알게 된 것은 누군가에게 미움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또 다들 내 마음처럼 나를 생각해주지 않는다는 것, 내가 잘해도 싫어하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도요. 이제야 그걸 받아들이고 내 안에 있는 결핍을 다른 것으로 채우지 않는 방법도 배우고 있습니다. 살다 보니 나이만 먹는다고 바로 깨닫게 되는 것도 없는 것 같네요. 즉, 평생을 경험하고 그 경험 속에서 깨닫고 배워가야 하는 거죠. 앞으로 혼자인 저도 잘해 나갈 수 있을까요? 부디 많은 조언과 응원 부탁드립니다.